이번 시간에는 경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경기 일으킨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경기는 무엇입니까? 물론 스포츠 경기의 그 경기는 아닙니다. 또 제목처럼 경련은 무엇입니까? 혹은 발작, 혹은 간질은 무엇일까요? 다 똑같은 말일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경기 일으킨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는 달리 엄청난 거부감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그렇습니다.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을 목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학교나 직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혹은 싸우다가 이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보곤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전신 발작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한쪽 팔만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팔이나 발을 움직이지 말라고 힘껏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잡는 힘을 넘어서 움직입니다. 또한 눈동자는 한쪽으로 위로나 오른쪽 왼쪽으로 쏠리기도 합니다. 간질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How hard was that test? It was bad. Yeah, bad. How about horrible? I didn't even finish half of it. Oh my god, He's what's having happening? a seizure. Come help me. Okay, let's just stay calm and make sure he's safe. Make sure there's nothing that could harm the person having the seizure. Protect their head from banging against the ground while the person is shaking. Okay,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make sure his head is supported. So if you can pass me that jacket, you can Here. put it underneath his head, and this way, he won't hurt his head. Okay. There we go. 경련에 대한 정의입니다. 발작, 시저 또는 경련, 컨버션은 대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운동, 감각 또는 행동 변화 증상을 말합니다. 경련은 발작 중에서 특히 운동 증상이 동반될 때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경기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발작 혹은 경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련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고 항경련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질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간질, 에필랩시. 이 간질은 2번 이상의 비유발 발작이 적어도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재발할 때로 정의됩니다. 즉 발작 또는 경련이 2회 이상 있으면 간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간질로 진단을 하게 되면 2, 3년 동안 간질약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질로 진단하는 데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간질의 연간 유병률은 0.5%에서 0.8%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들어갑니다. 열성 경련은 무엇일까요? 열성 경련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합니다. 간질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열성 경련은 소아 질환의 응급처치 방법에서 다루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표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 경련의 원인은 출생시 손상, 뇌의 발달 이상, 뇌의 감염이 주를 이루지만 성인이 되어갈수록 출생시 손상과는 달리 뇌의 외상이나 종양, 뇌혈관 질환 혹은 뇌의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뇌세포 이상으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발작을 일으키면 정밀 검사를 요하게 됩니다. 소아에서는 다른 데 아무 이상 없이 열만 있어도 경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아무리 열이 나도 또는 열을 받아도 경련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 경련을 일으켰다면 무언가 다른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경련 시 정밀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찾고자 꼭 이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간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질의 종류에는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부분 발작, 전신 발작이 있습니다. 영어에 나온 것처럼 부분 발작은 신체의 일부분만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전신 발작은 신체의 전 부분이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부분 발작, 전신 발작 안에도 여러 가지 발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부분 발작, 전신 발작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혹시 실수로 열심히 외우고 그러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작을 일으킬 때 이것이 간질의 소인이 높은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끔은 이것이 발작을 일으키는지 그냥 쓰러지는 것인지 또는 쇼를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진짜 쇼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 병원에 와서는 자기 할 것을 다 하는 학생들은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진짜 발작을 일으킨 경우이고 간질적 소인이 높은 경우입니다. 성인에서 간질적 소인이 높다는 것은 앞차식 강의에서 언급했던 단순 일회성 시신이 아니라 간질이며 정밀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말입니다. 첫째, 전신 발작을 일으킨 경우는 의식을 잃습니다. 어떤 경우는 잠깐 동안 의식을 잃고 난 후 바로 동작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눈이 돌아갑니다. 발작을 하는 경우는 원인에 따라 눈동자가 위로나 좌우로 뒤집힙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수면을 취하면 눈동자가 살짝 위로 치우칩니다. 간질의 경우는 이보다 더 눈동자가 뒤집힙니다. 둘째, 몸의 경련 운동이 지속되고 발작 운동을 잡아도 계속 잡는 힘을 넘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았는데 불구하고 간질을 일으키는 경우도 절도 있게 딱딱 움직입니다. 이것이 간질인가 아니면 떠는 증상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떠는 경우는 사지를 잡으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질인 경우는 잡는 힘을 넘어서 움직입니다. 몸이 꺾이는 정도가 어떤 경우는 잭나이프처럼 꺾이기도 합니다. 셋째, 발작적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질 정구 증상이라고 합니다. 발작 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안해지거나 구토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광채나 냄새나 소리에 민감한가 하면 찬바람이 부는 느낌이 들거나 시도 때도 없이 따뜻한 기분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작 전 증상을 암시합니다. 넷째, 간질성 발작을 하는 경우 거품을 물게 됩니다. 다섯째, 간질성 발작을 한 후에는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작 후에 소변을 보기도 하고 빛을 보면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쁜 호흡을 지속시키면서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간질을 위해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게 뇌 척수액 검사, 뇌파 검사, 뇌 MRI, 뇌 MRA, 뇌 스펙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뇌에 관련하여 정밀 검사하는 검사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뇌 CT, 즉 뇌 컴퓨터 촬영도 있지만 뇌 MRI 검사를 더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여기서는 뇌 CT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각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려우니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듣기만 해도 훌륭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뇌척수액 검사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뇌척수액에는 물이 있습니다. 뇌에 어떤 균이 침범하여 혹은 출혈을 일으켰을 경우 뇌척수액 검사를 하면 무슨 균이 침범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는 혈액 성분이 뇌척수액에 보이게 됩니다. 이 뇌척수액은 머릿속에 있는데 이 뇌척수액 이 등에 있는 척추를 따라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뇌척수액 검사는 환자로 하여금 옆으로 누워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허리에 있는 척추 공간에서 물을 빼내게 됩니다. 그림처럼 뼈 사이를 가로질러 들어가 뇌척수액에 있는 지주막 밑 공간에서 뇌척수액을 빼냅니다.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아인 경우는 뼈와 뼈 사이 공간이 더 좁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빼낸 뇌척수액은 어떤 색깔일까요? 그림에서처럼 정상 뇌척수액 색깔입니다. 물처럼 맑거나 약간 노란 빛깔을 띠기도 합니다. 이 뇌척수액을 분석하여 어떤 세포가 있는지,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압력은 어떠한지, 혈당은 어떠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정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비정상 뇌척수액입니다. 이것은 화농성 고름의 뇌척수액이고 출혈이 있는 경우는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은 뇌파 검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뇌에서는 여러 가지 파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 델타, 세타, 파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파는 연령, 각성 또는 수면 상태, 눈을 뜬 상태와 감은 상태, 복용 약물, 질환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뇌파는 정상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뇌파는 간질성 뇌파입니다. 뭔가 좀 다르게 보입니까? 뇌파 해독은 담당 선생님께 맡기고 우리는 좀 다르게만 보인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됩니다. 다음 검사는 뇌 자기 공명 영상, 즉 뇌 MRI입니다. 컴퓨터 촬영의 CT는 한 단면만을 본다면 MRI는 360도 전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MRI를 찍으면 뇌 구조적 이상은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진을 한 번씩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와 똑같은 뇌 MRI 사진입니다. 뭐 이상한 것이 관찰됩니까? 이상해 보이는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시 10초 드립니다.
이런 사진들은 중요한 것이 좌우에 같은지, 주위 모양이나 색이 다른지 찾아내면 됩니다. 화살표 표시된 것처럼 주위보다 밝은 하얀색이나 주위보다 조금 어두운 색이 이상한 곳입니다. 위치와 무엇이 이상한 것은 역시 담당 전문가 선생님께 맡깁시다. 다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뇌 MRA입니다. 전번 장면에서는 뇌 MRI라고 했는데 이번 것은 뇌 MRA라고 합니다. 여기서 A는 엔지오그램, 즉 혈관 영상이란 뜻입니다. 뇌 MRI는 뇌 혈관을 촬영한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번은 뇌의 혈관만 따로 촬영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뇌의 혈관 분포를 촬영하여 혈관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막힌 곳은 없는지, 모양은 괜찮은지 등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뇌 MRA의 이상 부분을 보여줍니다. 어디가 이상합니까? 위 그림과 아래 그림은 다릅니다. 위 그림은 어딘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위 그림은 혈관의 모양이 이상이 있습니다. 혈관이 가다가 둥그럽게 풍선처럼 부풀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 동맥류입니다. 젊은 남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이 뇌 동맥류가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손실합니다. 그래서 이 뇌 동맥류 우리가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러면 이미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살표가 표시된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 혈류가 전달되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전으로 막혀진 곳을 뚫어주면 막힌 혈관이 뚫려 가장 오른쪽 그림처럼 혈관이 잘 보이게 됩니다. 이번 그림은 브레인 스펙입니다. 브레인 스펙은 한국말로 말하면 뇌, 단일, 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술입니다.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내용을 설명하자면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선 의약품을 환자에게 정맥 주사한 후 그 의약품이 심장이나 뇌, 간, 뼈 등 각종 장기에 고루 퍼지면 관심 부위를 촬영하여 질병에 인한 변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한 첨단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브레인 스펙은 국소 뇌 혈류의 분포, 국소 뇌 기능 상태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소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소견을 보이는 브레인 스펙입니다. 어디가 이상 소견처럼 보입니까? 시간을 안 주어도 이제는 알 수 있을까요? 뇌 부분을 촬영한 것인데 동그랗게 이어지다가 화살표 부분이 끊어져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화살표 부위만 더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심오한 그림들을 보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경련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는
경련의 형태를 잘 관찰합니다. 목격자의 정확한 증언이 나중에 진단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몸에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합니다. 주위의 물건을 옮겨줍니다. 의식 없이 발작을 하게 되고 전신이 발작하는 경우 컨트롤하기 힘들어 주위 물건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 물건을 치워줍니다. 셋째는 기도 확보입니다. 혹시 구토를 하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몸도 왼쪽으로 눕힙니다. 구토한 내용물이 다시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넷째로 경련이 멈추면 조용하고 안심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필요하면 옆으로 눕히는 회복 자세를 해줍니다. 경련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경련 중일 때 절대 묶거나 잡지 않습니다. 정신 번쩍 들라고 찬물을 뿌리거나 따귀를 떼거나 흔들어서 발작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발작을 더 조장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나 침, 민간요법 등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마실 것이나 복용약 등 어떤 것도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삼키기 힘들 뿐더러 삼키더라도 기도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환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극하지 말고 관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는 경우 열심히 주무릅니다. 절대 주무르면 안 됩니다. 주무르는 것이 오히려 간질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련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을 동영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경련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환자가 누워있는 곳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경련하는 환자의 의복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주위에 물건이 있을 경우 경련을 하면서 외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물건을 치워줍니다. 그리고 환자가 경련이 멈췄을 경우 회복기에 들어옵니다. 이때는 안정된 자세, 바로 누이고 팔은 몸통에 다시 붙여주시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역시 머리 쪽으로 이동하여 환자의 호흡이 이상이 없는지 관찰하시면서 구토에 대비하십니다. 만일 구토할 경우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고 몸통을 왼쪽으로 돌려 눕혀주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119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최초로 간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전엔 간질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처음인 경우 또는 초면이라 그 환자 상황이 잘 모를 경우는 119에 전화합니다. 둘째, 발작이 5분 이상 진행될 때입니다. 간질이 오래 진행될수록 심각하고 간질하는 동안 숨을 잘 쉬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질을 하는 경우 위험합니다. 셋째, 환자가 부상당했거나 토할 경우입니다. 부상당한 경우는 머리에도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머리 외상 시 신속한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로, 발작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다시 2차 발작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깨어나는데 오래 걸리고 계속 발작을 함으로 뇌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가끔은 간질 환자가 한 몇 분 발작하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어서서 다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련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신, 경련 외에 쓰러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